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할머니랑 살았어서 늘 할머니와 함께 아침 드라마 보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막장 드라마를 뭐하러 보냐며 같이 축구나 하자고 했는데 저는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 친구들이 게임, 예능, 유튜브를 볼 때 혼자 사연 유튜브를 즐겨봤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작가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자극적인 사건을 지어낸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여러분도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일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중독돼서 즐겨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까 늘 의심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된 아주 충격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을 직접 당했거든요. 저렇게 말을 했을 당시 저는 참 순수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세상은 드라마보다 더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인생이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참, 제가 하도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제 인생도 드라마를 닮아가나 봐요. 여러분, 제가 그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정말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믿으시겠나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부정하고 싶었죠. 하지만 제 눈앞에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고 나서야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 생방송에서 폭탄 발언을 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장본이기도 하죠. 제 요리에 대한 열정과 방송 후 화제성을 통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제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저를 보고 인간 승리라 부르죠. 막 살던 제가 이렇게 개과천선하게 된 데는 제 출생의 비밀이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저를 버리고 끝까지 저를 찾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한마디로 그동안 제가 살았던 인생과 겪은 일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그 모든 일을 겪고도 능력을 증명하고 성공할 수 있었냐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 뭐든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제 출생의 비밀과 제가 어떻게 인간 승리를 하게 되었는지 다 말씀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엄마 아빠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늘 유일한 가족은 할머니였거든요. 할머니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수한 마음에 늘 하늘을 바라보며 엄마 아빠에게 인사를 하곤 했죠. 늘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손잡고 집에 가는 친구들과 제 삶이 늘 비교됐거든요. 할머니가 남부럽지 않게 저에게 많은 애정을 주셨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저와 놀아주시기는 힘드셨습니다. 그 덕에 남들 다 한 번쯤은 가는 놀이동산도 초등학교 때까지 가본 적이 없었죠.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말 큰 사고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께 너무 죄송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못 참을 것 같네요. 너 엄마 아빠 없지?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아직까지 폰도 없잖아. 너 학원도 못 다닌다며. 엄마 아빠 있으면 원래 안 그래. 아니야. 나도 엄마 아빠 있어. 거짓말 하지 마. 어? 내 친구들이 너 할머니랑 손잡고 가는 거 다 봤대.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엄마 아빠 하늘나라 간 거 아니래? 버림받았대요. 이렇게 학교에서 일진이었던 친구가 엄마 아빠 문제로 저를 놀리자 저는 그 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말았습니다. 원래라면 일진이라 무서워서 건들지도 못했을 텐데 엄마 아빠한테 버려졌다고 놀리길래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며 생활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학원도 못 다녔어요. 저도 제 처지를 알기에 더 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에게만 분한 게 아니라 할머니도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앞뒤 생각도 안 하고 화풀이를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일은 아주 커져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학교에 불려오게 됐고 일진들이 제가 때린 것보다 몇 배를 더 부풀려 이야기하는 바람에 결국 학교폭력위원회까지 열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었기에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고 억울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정말 놀라서 학교에 오셨는데 저를 위해 하신 행동들이 너무 마음 아파서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우리 손자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원래 착한 앤데 엄마 아빠가 없다는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나 봐요. 제가 더 잘 키웠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화 풀릴 때까지 무릎이라도 제가 꿇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비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도록 더 강해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아무도 나를 무시 못하게 하는 상황을 생각하실 텐데 저는 그때 반대로 아주 위험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싸움을 잘하면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없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유튜브를 보고 운동을 하며 제가 일진이 되었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돈을 뺏고 때린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소위 말하는 노는 무리에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웠고 누군가 저에게 시비를 걸면 곧바로 폭력을 쓰며 제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에서 엄마 아빠도 없고 돈도 없지만 힘이 세고 싸움 잘하는 아이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고 공부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랑 살면서 정말 많이 봤던 게 있다면 할머니가 김치와 장을 담그고 반찬을 하는 등 요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요리를 도와주고 늘 옆에서 지켜봤고 중학교 때는 애들이 공부할 시간에 혼자서 요리를 하며 저만의 레시피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요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배달 시켜 먹는 것보다 원재료 사서 요리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히잖아요. 결국 저는 돈 때문에 식재료를 사서 요리하며 다양한 레시피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때는 마음 아팠지만 이런 습관이 결국 저를 성공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신기하게도 할머니는 옛날 분인데도 남자가 주방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전혀 없으셔서 저는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요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 덕분에 공부 스트레스도 안 받고 돈이 없어서 좋은 옷 못 입고 학교 못 다니고 애들한테 논리 받은 거 빼면 나름 할머니와 즐겁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할머니를 놀래켜드리려고 소리 없이 집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때 할머니가 누군가와 심각하게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전화를 엿들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본 이 장면이 제 학창시절의 모습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걱정 마. 성현이 잘 자라고 있어. 예전부터 엄마랑 아빠가 사고로 하늘나라에 갔다고 얘기해둬서 그런 줄 알지 뭐. 걱정 마. 절대 안 들켜. 너도 엄마 역할 못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때문에 너 인생까지 발목 잡히면 안 되잖니. 넌 젊으니까 네 인생 살아야지. 잘 결정한 거야. 아휴, 우리 성현이만 불쌍해. 어쩌다가 늙은 할미랑 살게 되었는지. 심심하니까 맨날 요리나 하고 있더라. 참, 자기 아빠를 닮았는지 요리하고 음식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 운동도 잘하는 것도 똑같다니까. 아무튼 내가 잘 키우고 있으니까 걱정 말어.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 그 사람 있고 여기서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지금처럼 성현이 잘 키워주세요. 성인 되면 그때는 절 이해해 주겠죠? 만약 끝까지 원망하더라도 어쩌겠어요. 엄마가 아닌 저로 살겠다는 거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엄마, 그런데 사실 오늘 전화한 건 성현이 소식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여윳돈 좀 있으세요? 2천만 있으면 돼요. 사업을 새로 시작할 건데 자금이 없어서요. 뭐? 2천? 아휴, 생각보다 액수가 크구나. 너가 꼭 필요하면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렴. 이 내용을 듣자마자 정말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너무 충격을 받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그 충격에 무작정 산으로 올라가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가 전화하던 사람은 분명 제 친어머니였고 분명 아버지도 살아있다고 했어요. 모든 걸 알고 나니 전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마 아빠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하면서 그렇다면 왜 할머니는 저에게 엄마 아빠가 하늘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왜 엄마 아빠는 저를 찾으러 오지 않은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만 머리에 맴돌았죠. 저는 그 순간 문득 초등학교 때 저를 놀리던 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분명 제 엄마 아빠가 살아있는데 저를 버렸다고 했거든요. 그땐 믿지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말이 맞았네요. 저는 당장이라도 할머니께 이 모든 사실을 여쭤보고 싶었지만 요즘 할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가 친부모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자 태어나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습니다. 결국 이 대화를 엿들은 후로 저는 자주 학교를 빠졌습니다. 엄마 아빠까지 버린 놈이 뭘 할 수가 있나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 시간에 공사장 일을 나갔습니다. 이건 그나마 남아있는 양심이었는데 2천만 원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돈을 빌리는 할머니 모습도 생각이 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게 요리랑 몸 쓰는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공사판에서 번 돈을 늘 할머니한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면서도 저에게 돈을 벌지 말란 말은 안 했어요. 그만큼 할머니 상황이 안 좋으셨겠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던 삼촌이 어느 날 저에게 정말 경악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저를 인간 취급도 안 하더군요. 야, 너 또 학교 빠졌다며? 학교 빠지고 애들이랑 일진행세하면서 놀러 다니니까 좋냐? 그렇다고 네가 뭐 되는 줄 알아? 웃기고 있네. 너는 그냥 출생부터 글러먹었어. 뭘 해도 안 될 놈이라고. 너 때문에 그렇게 된 우리 누나가 불쌍해 죽겠는데 네가 뭔데 우리 엄마까지 괴롭혀? 여기에 얹혀 살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철없는 놈. 네 아빠 닮아서 아주 인생을 막 사는구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면 이 집에서 나가. 나가서 그동안 키워준 돈 벌어서 내놓으라고. 어쩌다 노년에 이런 애랑 같이 살게 됐는지 우리 엄마가 불쌍하다. 여러분, 이 말이 당시 중2였던 제가 들은 말입니다. 정말 충격이 컸고 제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졌죠. 사실 전 그냥 태어난 죄밖에 없잖아요. 학교 잘 안 나간 거 솔직히 제 잘못 맞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춘기가 왔는데 늘 친구들과 제 삶이 비교되는 것도 너무 싫었고 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 대학 얘기하고 진로도 얘기하는데 어차피 저는 돈 없어서 대학도 못 갈 거고 학원도 못 다닐 거니까 이미 출발선부터 친구들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럴 바엔 다 포기하고 돈이나 벌자 그 생각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냥 막 산다고 하겠지만 나름 저만의 생각이 있었던 사춘기였던 것이죠. 난 다 글러먹었으니까 돈이나 벌자.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살던 와중에 저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희망은 빠르게 꺼졌지만 나름 제 인생에서 처음 가져본 희망이었어요. 중3 때 빵집 차리는 게 꿈인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같이 청소년 요리 대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집에 돈이 많아서 여러 요리 학원을 다녔어요. 그에 비해 저는 할머니가 옆에서 하는 거 본 거랑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따라한 게 전부였으니까 좋은 결과는 생각도 안 했죠. 하지만 요리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그 친구와 제가 결승에 올라가게 되었고 제가 그렇게 오래 학원을 다니던 그 친구를 제치고 1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늘 공부도 꼴찌였기에 제 인생에서 처음 해본 1등이었어요. 상금으로 100만 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요리로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어요. 지금부터 돈을 모아서 열심히 학비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대회에 나가서 상 탄 걸 할머니에게 보여주자 정말 좋아하셨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웃게 해줄 수 있는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요리하는 TV 프로그램은 꼭 챙겨보고 궁금한 요리는 전부 따라하며 요리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엄청 좋아하던 배우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아빠뻘인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는데 그분도 요리를 좋아해서 연예인들 요리 프로그램에 늘 빠짐없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닮고 싶어 어느 날 할머니에게 그 프로그램을 보여주며 이 배우가 만든 요리를 따라하고 있다고
나도 이 배우처럼 요리를 잘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할머니 반응이 심상치 않더군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자마자 주저앉으시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 잡고 일어나세요.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놀란 거야? 놀랄 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나이를 먹어서 다리가 풀린 모양이야. 근데 너가 예전부터 닮고 싶다고 말한 연예인이 진짜 저 사람이니? 아이고, 너는 왜 요리를 좋아해서 일을 이렇게 만드는지. 왜 하필 요리를? 저는 할머니의 이런 반응을 정말 예상치 못했어서 그때는 요리를 하는 제 모습이 할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할머니 앞, 그리고 집에서 요리를 잘하지 않았고 얼른 커서 독립해야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뭔지 아시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가 저렇게 놀랐던 건 제가 요리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보여준 저 배우 때문이었습니다. 그땐 당연히 짐작도 못했죠. 아무튼 제 오해 덕에 저는 요리라는 취미마저 잃게 되자 다시 방황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노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며 학교는 가지 않고 틈나면 공사장 일을 했죠. 그렇게 공사장 일로 모아둔 돈이랑 요리대회 상금으로 받은 돈 좀 합해서 800만 원이 저에게 생겼어요. 제 대학교 입학금이라는 명문아이 고이 모셔두었죠. 그런데 세상은 대체 왜 저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고3이 다 끝날 때쯤 제가 꾼 꿈을 포기해야 할 만큼 충격적이고 생각하지 못한 복병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 있던 저를 선생님이 급하게 부르더군요.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저도 긴장을 하며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안타깝게 보며 말하시더군요. 성현아,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할머니가 지금 상황이 안 좋대. 너가 가족관계에 부모님이 없고 할머니랑 오래 살았다고 적어둔 걸 봤어. 혹시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 불렀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할머니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지병이 있으셨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산소통에 의지한 채 눈을 못 뜨시는 할머니를 보며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때 삼촌이 병원에 왔는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제 생각엔 멀리 떠나 있는 어머니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말 경멸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몰라. 쓰러져서 병원에 왔고 산소호흡기 끼고 있어. 계속 중환자실에 있으려면 병원비가 많이 들 텐데. 나 돈 없어. 그냥 엄마 여기서 놔주자. 가망 없으실 것 같으니까 산소호흡기 빼자고. 산소호흡기를 빼면 할머니가 더 살지 못한다는 말인데 어떻게 삼촌은 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지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이제 할머니가 없다고 생각하니 제가 숨을 못 쉬겠어서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제 대학 입학에 쓰려던 돈을 할머니 병원비로 결제하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돈을 지불할 거라고 삼촌에게 큰 소리치며 이야기해버린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행동이 후회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낸 이후로 제 삶은 정말 힘들어졌어요. 학교 마치고 그리고 주말마다 밤낮 없이 막노동을 해서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계속 할머니 병원비로 나갔죠. 할머니가 언제까지 병원에 계실지 모르고 언제 깨어나실지도 몰라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더욱 부모님이 원망스럽더군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도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정말 서글펐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신 지 몇 달이 지나게 되었고 결국 저는 대학 진학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고 있던 어느 날 학교에서 또다시 선생님이 저를 급하게 찾더군요. 선생님은 저에게 할머니가 깨어났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너무 놀라서 신발도 신지 않고 택시를 타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에게 내가 그동안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다 얘기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병원에 가니까 제가 생각했던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삼촌은 저를 데려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아까 잠깐 깨어나셨고 지금은 또 눈을 못 뜨셔. 의사 선생님께서 오늘이 마지막일 거라고 하시더라. 또 언제 깨어나실지 모르니까 옆에서 할머니 임종 지켜드려. 그동안 사고 쳐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할머니가 깨어나셨다는 게 제가 생각했던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할머니와 저와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허무했어요. 하지만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저를 키워주셨던 할머니 옆을 지키는 게 제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면서도 끝까지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은 지 30분쯤 지나자 드디어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시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할머니한테 무슨 말이든 다 하라고 했죠. 그러자 할머니가 저에게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시나요? 정말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제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사실 TV에 나오는 배우 김진성이 너희 친아버지란다. 전화 엿들은 거 알고 있어. 한번 찾아가 보렴.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 충격적인 말을 전했고 이후 5분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슬픔에 울부짖으면서도 할머니가 한 말이 대체 무슨 말인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아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제 친아빠가 배우라니요? 그것도 그냥 배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유명한 국민 배우였습니다. 사랑꾼, 아들바보, 다정한 이미지로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고 현재까지도 아침 저녁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정말 유명한 분이었죠. 그러고 보니 예전에 할머니가 충격을 받아 주저앉을 때가 생각나네요. 예전에 제가 할머니한테 닮고 싶다며 저한테 상관없는 배우인 줄 알고 아버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때 할머니가 질색을 하며 저한테 왜 요리를 좋아하냐고 호통을 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할머니 반응이 심상치 않았던 게 제가 요리를 해서가 아니라 제가 보여드린 사람이 제 친아버지여서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할머니는 제가 전화 엿들은 걸 다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더 미안한 마음에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든 버텨서 저한테 이 말을 전해주신 게 아닐까 싶네요. 모든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데도 저는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제가 할머니 말을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의심이 돼서 삼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다고 하네요. 제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까지 떠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복잡한데 갑자기 제가 그토록 궁금했던 아버지가 유명 배우라는 사실을 알고 나자 정말 이제 제가 뭘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저는 결국 고민하다가 방송 스태프가 되어서라도 아버지를 한 번쯤은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저에게 아버지를 한번 찾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게 저에게 용기를 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버림받았는데 지금 찾아가서 뭐하냐 말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아버지고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도 한 번쯤은 묻고 싶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사정상 저를 키우지 못했지만 그동안 저를 찾고 계실 수도 있다고 그땐 생각했죠. 물론 제가 아버지의 실체를 몰랐을 때 했던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머니의 장례식을 모두 끝내고 연예인 스태프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한 기획사에서 전화가 왔고 정말 예상치도 못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 매니저 자리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비게 되었는데 내일부터 일을 할 사람이 당장 필요해서 바로 출근을 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유명 배우, 그것도 제 아버지의 매니저를 할 수 있다는 건 저에게 정말 흔한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잘됐다 싶었고 당장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아들임을 숨기고 제 아버지, 아니 국민 배우의 매니저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긴장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처음 만난 저에게 다정하게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머리를 다듬어드리며 머리카락을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자 확인을 진행했는데 역시나 맞더라고요. 이후 저는 계획했던 대로 여러 가지 저만의 레시피를 담은 요리들을 들고 매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일부러 아버지를 관심을 받아 친해져서 여러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죠. 요리를 너무 잘해. 내 아들도 나랑 주말마다 요리하는데 나이대도 비슷하겠소. 우리 아들은 나를 닮아서 요리를 잘하는데 자네도 아버지를 닮았나?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저희 어머니랑 저를 버리고 잠수 타셨대요. 물론 요리 실력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활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버지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말하자 아버지는 화장실을 가겠다며 나가버리더군요. 이후로는 저에게 일부러 사적인 질문을 잘 하지 않으셨던 것 같네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매니저 일을 그만두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하더군요. 저도 그에 맞춰 아버지가 생각지도 못한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젊은 청년이 요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처음부터 요리 안 하고 매니저 일을 하게 됐어? 일 그만두고 이제 요리하려고? 원래 대학교 가려고 돈을 모아뒀는데 그 돈을 다 할머니 병원비로 썼어요. 지금은 할머니가 안 계시지만 그래도 당장 요리는 못할 것 같네요. 보시다시피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라서. 젊은 청년이 참 안타깝네. 일도 잘하는데 이렇게 빨리 헤어지게 돼서 너무 아쉬워. 언제 한번 놀러 오면 밥이라도 사줄게. 저랑 너무 빨리 헤어졌다는 건 아시네요. 그런데 어쩌죠? 아마 저랑 평생 헤어지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할머니가 임종 직전에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출생의 비밀? 그런 게 실제로는 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 있는 일이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제 부모님 중 한 명이 이 사람이라는데 아마 잘 아실 것 같거든요. 뭐야, 이 사람이 정말 너를 낳아준 어머니가 맞니?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빨리 헤어졌고 평생 헤어지기 어려울 거라는 말이 설마 너가 네, 맞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숨겨진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숨기고 싶은 아들이에요. 저도 한 번쯤은 아버지와 같이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요리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었는데 매니저 일 통해서 다 해보네요. 이런 날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당황스럽구나. 이렇게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일단 목소리를 낮추자. 누가 들으면 큰일 나거든. 정말 미안하지만 나한테는 잘 알려진 가족도 있고 내가 유명한 배우인 만큼 사람들이 알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불쑥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한다. 너 혹시 돈 필요하니? 돈 필요한 거면 내 매니저한테 얘기해. 내가 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면 바로 보낼 테니 내 폰으로 계좌 찍어놓고. 아버지는 이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이후 오늘 예정되어 있던 토크쇼에 들어가셨는데 정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화장실을 가시더군요. 제 말이 타격이 컸나 봅니다. 사실 제가 아들인 걸 밝히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동안 수백 번 상상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말은 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까요? 아버지가 저에게 한 말은 돈 필요하면 줄 테니 계좌 찍고 앞으로 나타나지 마. 이 한마디였습니다. 정말 저를 뭘로 봤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버지를 만난 건 돈을 뜯어 제 팔자를 고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반응은 너무하지 않나요? 저를 버리고 간 매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TV 속에서의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서 그런지 저는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다정하게 저를 걱정해주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 가끔씩 저를 만나는 그런 화목한 부자관계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순간 이런 제가 너무 멍청하고 바보 같고 한심해지더군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서러워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자 친구도 정말 놀라더군요. 제 아버지가 TV에서 정말 유명한 아들 바보 이미지로 소문나 있었기 때문에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친구는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게 억울해도 그냥 이 상태로 아버지를 더 이상 안 보는 게 맞냐는 제 질문에 한참을 생각하더니 제가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하더군요. 나는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잖아. 너가 찾아왔는데도 이렇게 무시하고 돈이나 보내라고 말하는 건 사람 대 사람으로 정말 아닌 것 같아. 최소한 널 두고 떠난 거에 대해서 사과는 하고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가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무시하면 대중들도 이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너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너희 아버지는 대중을 속이고 아들 바보 이미지로 연기하면서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너무 불공평해. 근데 진짜 못됐다. 자기도 자식 있으면서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텐데 미안하단 말도 안 할 수 있지? 나 같으면 대학 학비랑 결혼 비용이랑 중고등학교 때 돈 없어서 알바했던 거 전부 계산해서 그 사람한테 청구할 거야. 너도 돈 준다면 꼭 받아. 너가 원래 챙겨야 할 몫이니까.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친구가 한 말이 제가 늘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저는 결국 깊은 고민 끝에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술 한잔하면서 왜 제가 할머니한테 혼자 남겨지게 되었는지, 그동안 자식 키우면서 또 다른 자식인 제가 생각나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은 속 시원하게 묻고 사과라도 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은 제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제 전화를 전부 무시했고 나중에는 차단까지 해버린 것 같더군요. 저는 아버지의 이런 행동에 정말 실망을 했고 너무 화가 나서 대화를 하지 않으면 대중들한테 이 사실을 다 얘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가 와서 저에게 제가 들은 말을 알게 되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성 배우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 팀장입니다. 우선 상황 전에 들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셨죠? 참, 어이가 없고 골치 아픈 상황이네요. 국민 아버지 아들 바보 이미지로 오랫동안 사랑받은 배우님한테 이런 또 다른 짐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바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김진성 배우 건들지 마세요. 회사 차원에서 하는 경고입니다. 보아하니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계속 배우님께 전화해서 협박하지 마세요.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난하게 자랐다고 했으니 결국 돈이겠죠? 돈 드릴 테니까 대중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고 깔끔하게 사라져 주세요. 그쪽이 세상에 나타나면 지금 몇 명이 피해를 보는 줄 알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인데 망하길 바라는 건 아니죠? 분명히 말하지만 원하는 돈 액수 부르고 배우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제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저를 돈이나 뜯어내는 쓰레기 취급을 하더군요.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돈 필요 없고 김진성 배우가 직접 연락해서 저를 만나지 않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팀장은 제 말에 콧방귀를 끼며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저를 완전히 무시하더군요. 결국 저는 친구의 폰으로 아버지한테 일주일 안으로 연락을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 이쯤 되니 괜히 매니저 일을 해서 아버지를 봤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제가 아들이라는 걸 알기 전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아들이라는 것을 밝힌 후로는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걸 보니 그래도 제가 자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습니다. 사실 제 상황도 너무 힘들어서 돈을 받고 사라질까 수백 번도 생각했지만 그러면 제가 저 스스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저는 다시 막노동 일에 들어갔고 그렇게 아버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준 마지막 기회였죠.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또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렸다니까요. 전화가 온 사람은 바로 제 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이렇게 목소리를 듣는 건 처음이구나. 잘 지냈지? 엄마야, 내가 미국에 있어서 장례식장에 갈 수가 없었어. 고생이 많았다. 사실 얼마 전에 할머니가 잠든 곳에 찾아갔었어. 삼촌한테 유서를 받았는데 할머니가 임종 때 너한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할 거라고 적혀 있더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너무 미안해. 널 가졌을 때 나도 너무 어렸어. 너희 아빠가 그때도 유명한 배우였기 때문에 팬들한테 안 들키기 위해 몰래 만났고 이후 임신을 하자마자 외국 가서 같이 살기로 했었단다. 그렇게 모든 말을 다 끝내놓고 외국에 가기로 한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잠수를 타고 사라졌어. 그리고 며칠 후 다른 여자랑 결혼 발표를 해버렸지. 내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 않더라. 분해 죽는 줄 알았어. 그때 회사 직원이 찾아와서 돈다발을 던지고 갔어. 돈 줬으니까 더 이상 나타나지 말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들더라. 나는 내 꿈을 다 포기하고
그 사람 하나를 보고 너를 가졌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버림받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어. 결국 너를 낳고도 난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어느 정도였냐면 한동안 정신병원에 있었단다. 나를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고 TV에서는 다른 여자와 사랑꾼 행세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이 컸어. 그렇게 TV에 그 사람 얼굴이 나올 때마다 매 순간 역겨웠는데 내가 정말 참기 힘들었던 사실은 너가 태어나고 며칠 안 돼서 그 사람이 결혼 발표한 사람과도 아이를 낳았다는 거야. 그 말은 너희 아빠가 나를 만나면서도 그 여자랑 지금 생각해도 난 너무 힘들어. 결국 나는 할머니의 권유로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다시 하게 됐어. 사실 내가 그때 외국으로 가지 않고 너를 돌봤다면 정말 미안하지만 난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너한테는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하다. 낳아놓고 책임도 못 지고 평생 너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사실 얼마 전에 큰 프로젝트를 따서 이제야 좀 넉넉하게 돈이 생길 것 같아. 그동안 너랑 엄마랑 힘들게 사는 거 알면서도 나 먹고 살기 바빠서 한 번도 챙겨주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너가 원하는 거 다 하게 해주고 싶어.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은 제 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계속 더듬었고 중간중간 우시는 것 같았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소한 아버지와 달리 저에 대한 미안함이 있더군요. 어머니가 저를 임신한 나이는 20살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 나이죠. 어머니가 왜 저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혼자서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을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군요. 저를 버리고 한 번도 찾지 않은 건 제 입장에서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상처지만 그래도 한 사람, 한 여자로서 어머니의 인생을 생각해보니 정말 비극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면서 바람을 피고 있었고 다른 사람과도 아이를 가진 상태였다는 것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매니저 일을 하면서 아들이 저랑 비슷한 나이대라는 것은 들었지만 정말 생일도 얼마 차이 안 날 정도로 동갑인 건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훨씬 심해졌습니다. 저한테 한 것처럼 그때도 사과 한마디 없이 자기 잘못을 회피하려 했다는 게 제 아버지지만 참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가난했던 어머니가 배우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버리고 자기 잘못을 어떻게든 돈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저한테는 그 방식이 절대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알다시피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모든 걸 알 수 있는 시대잖아요. 특히 아버지처럼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온라인상에서 도는 소문이 굉장히 타격이 크죠. 사실 사과만 했더라도 제가 이렇게 화가 나진 않았을 텐데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서도 저한테 끝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돈 500만 원은 보냈더라고요. 돈 받고 꺼지라는 소리 같은데 그럴 거면 차라리 더 주던가. 500만 원으로 엄마 아빠에게 버림받고 힘들었던 제 20년 세월을 퉁치자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결국 아버지에게 제일 타격이 클 만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먼저 저랑 같은 나이인 제 이복 형제의 SNS를 찾아봤어요. 유튜브랑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 모두 활발하게 하던데 정말 들어가자마자 어이없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본 게 뭔 줄 아시나요? 아버지가 저한테 돈 줄 테니 꺼지라고 말했던 그날 이 아들과 함께 요리를 하는 콘텐츠를 찍었더라고요.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인정 많고 아들을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제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을 아는 저로서는 너무 역겨웠죠.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제가 쳐다도 보지 못했던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명품 사진도 정말 많았고 늘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꾸준히 유튜브로 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같은데 살아온 삶은 이렇게 다른 건지 너무 억울했어요. 그리고 보다 보니 저와 이복 형제에게 비슷한 점도 있었습니다. 요리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이미 떠오르고 있는 요리사로 각종 TV 프로그램에서도 아버지와 같이 출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아버지가 일부러 아들을 띄워주려고 여러 프로그램에 데리고 간 것 같았어요. 제 이복 형제의 유튜브 영상을 여러 개 살펴볼수록 제 인생이 비참해지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어쩌면 저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었을까? 왜 같은 아들인데 이렇게 다른 대우를 하나 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눈에 띄는 영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요리 경영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예선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아버지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아주 짜릿한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 방법을 생각하면서도 정말 제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질까 걱정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제가 원하는 그대로 되었더라고요. 제 친구는 저보고 너무 통쾌하다던데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신세대 요리 결승전. 마침 나이가 같은 두 분이 남았는데요. 김진성 배우가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사실 두 분 중 한 명이 김진성 배우님의 아드님이라고 들었어요. 물론 가족이니까 아들이 이기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겠지만 종이에 적혀져 있는 우승자의 이름을 발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우승자는 김성영 군입니다. 네, 김성영 군 축하드립니다. 김진성 씨, 괜찮으세요? 저희가 요리를 잘하는 아들 사랑이 깊은 배우님을 마지막화 게스트로 모셨는데 배우님이 요즘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더니 너무 무리를 하신 모양이네요. 그러게요. 제 아들이 1등을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저는 김성현 청년의 미래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 대본에 우승자는 저랑 같이 요리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던데 제가 정말 김성현 군과 같이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김성현 군, 김진성 배우님과 함께 요리 여행을 가면 아버지와 같이 가는 것처럼 정말 즐겁겠네요. 그쵸? 김성현 군, 갑자기 손을 드셨는데 무슨 일이시죠? 아직 우승 소감 발표 시간이 아닌데 할 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저는 제 이복 형제가 나가는 요리 대회를 신청했고 정말 운 좋게도 제 이복 형제와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요리 실력을 저랑 이복 형제 둘 다 물려받은 게 아닐까 싶네요. 참 짜증나게도 피는 눈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이런 일들 때문에 만들어진 말인가 봅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부터 마지막 게스트가 지금 요리 프로그램의 섭외를 1위인 제 아버지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 결승전에 아버지와 만난다면 최고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MC가 말았던 도중 손을 들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모두가 저를 집중하자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질문했습니다. 김진성 배우님, 예전에도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매니저로 잠시 근무했던 거 기억나시죠? 혹시 저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할 말 없으세요? 지금 저와 당신의 아들이 한자리에 있는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기 PD님, 대본에 있던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즉흥적인 상황이 많으면 방송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방송 종료해 주세요. 아버지는 제 질문에 역시나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했고 저는 아버지가 더 이상 회피하지 못하도록 결국 포탄을 던지고야 말았습니다. 김진성 배우님, 제 어머니를 버렸을 때랑 제가 찾아왔을 때 저를 무시했을 때처럼 또 회피하시려고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당신을 국민 배우, 아들 바보, 다정한 아버지로 알고 있는 국민들을 더 이상 속이지 마세요. 진행자님은 저희를 보고 아들이 둘 중 한 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와 제 옆에 있는 이 사람 모두 당신 아들이잖아요.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잠수 타며 저희 어머니를 버리는 바람에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있어야 했고 저는 할머니와 둘이서 평생을 가난하게 학원도 한 번 못 가고 자라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여기서 이렇게 밝힐 생각이 없었는데 당신이 제 전화를 다 무시하고 회사 직원을 통해서 돈을 줄 테니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저를 협박하셨잖아요. 그 흔한 사과 한마디 없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다 사실이 아니에요. 저희가
저를 무너뜨리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니까요. 당장 방송 종료해요. 출연료 안 받을 테니까 얼른요. 김진성 배우님, 방송을 떠나서 이게 사실인가요? 지금 김성현 참가자님이 저에게 유전자 검사지를 보여줬는데요. 친자가 맞네요? 여러분, 생방송이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지만 때로는 아침 드라마보다 더 막장일 수도 있고요. 김진성 배우님의 요리 실력과 그 실력을 물려받은 두 아드님,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목한 가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피를 나눈 부자 관계에 있는 아들이 긴 세월을 돌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뭉치게 되었어요. 저희 요리 프로그램이 가족 상봉 프로그램은 아닌데 참. 그럼 앞으로 세 분 서로의 관계를 알게 되신 만큼 모두 행복하시고 또 요리 인생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즉흥으로 억지로 감동 만들어내며 겨우 상황을 수습하며 방송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옆에 있던 스태프들은 정말 당황한 표정이었고 제 아버지가 들으라고 욕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생방송이라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도 아주 살벌하더군요. 와, 그럼 한 번에 두 여자를 만나고 두 명을 임신시킨 거야? 인간 쓰레기네 진짜. 그러고 TV에 나와선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척하고 나머지 한 아들은 나 몰라라 평생 보지도 않았던 거고? 참나, 드라마 주인공 하더니 자기 인생을 막장 드라마로 만들어버렸네 아주. 다 필요 없이 TV 나오지 마세요. 역겨워서 채널 돌릴 테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했다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아무것도 몰랐던 제 이복 형제가 불쌍하다는 댓글. 오히려 이복 형제는 누릴 거 다 누렸지만 그동안 숨어서 힘들게 산 제가 불쌍하다고 얼마나 말이 안 통했으면 여기에서 이걸 밝히냐는 댓글 등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이복 형제는 유명 요리 프로그램에 나와 열심히 한 지밖에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이런 구설수에 오르내리게 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도 아버지 잘못 만나서 아무 죄가 없는데도 이때까지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 상황까지 왔는데도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스태프들의 욕을 들으며 빠르게 스튜디오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성현 씨,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제 아버지가 잘못한 일이지만 저라도 이렇게 사과드릴게요. 다행히 제 이복 형제는 아버지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아니더군요. 더 미안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실을 밝힌 후 저는 제가 절대 요리사로 활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정말 모를 일이더군요. 오히려 제가 요리를 배운 적 없이 독학으로 프로그램에 1등한 성실한 청년의 이미지로 떠올랐고 유명 배우의 아들로 화제성까지 잡아 여러 방송사에서 저를 섭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고 중학교 때부터 제가 개발했던 여러 요리 레시피들을 방송에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버지에 관한 질문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 제 이복 형제가 저에게 사과를 하면서 아버지 언급을 최소화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제 요리에 대한 답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방송을 나가며 제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는 한 통이 아니라 무려 3통이었어요. 첫 번째는 해외 유명 요리 프로그램에서 한국에서 화제인 저를 섭외하고 싶다는 전화였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들을 발굴하는 소문난 TV 프로그램이어서 뿌듯하고 설렜죠. 그리고 또 다른 전화는 소속사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제가 여러 방송국에 출연해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저를 소속 연예인으로 계약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차피 직업도 없었고 방송 관련 모든 일을 처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소속사와 미팅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화 한 통은 제 오랜 꿈이었는데 제 레시피로 자취생 음식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납품될 수 있도록 제조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아직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매니저 일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제 이복 형제의 유튜브에 들어가
요리 프로그램 예선을 알게 되어서 신청했더니 갑자기 1등을 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로 생방송에 폭탄을 터뜨리며 진실을 밝혔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감싸주고 환호하며 저를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아버지는 한순간에 방송에서 사라졌고 아무 보잘것없이 무시당했던 저는 그 어떤 연예인보다 많은 방송에 출연하며 성공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참, 저도 열심히 살았지만 운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저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다사다난했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부모와의 나름의 사연을 갖고 있다지만 저는 유독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실 어릴 적부터 특별하게 보는 시선이 힘들어서 많이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어느 자식과 부모나 모양만 다를 뿐 사정은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듣곤 희한하다고 하기도 하고 저의 부모님을 보면 희한하다고도 말합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건 아닌데 잘 모르는 사람들의 눈으론 그래 보이는 모양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각각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저는 그 사이에서 멀쩡히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셋이서 나란히 다닌 날도 별로 없지만 가끔 같이 있거나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모두 부모님을 신기해하시더라고요. 상황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엄마는 청각장애 중에서도 중증에 속하시는 분이고요. 저희 아빠는 한쪽 팔이 없는 장애인이신데 타고난 장애는 아니고 사고로 그렇게 되셨어요. 하지만 당시 크게 보상도 못 받고 이렇게 큰 장애를 얻게 되었으니 마음의 상처도 무척 크시고 갈수록 점점 성격도 소심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던 저희 아빠를 엄마가 많이 위로해 주시면서 가까워지셨고 그러면서 사랑이 싹텄다고 해요. 사실 같이 붙어있는 시간은 엄마가 훨씬 많았지만 제대로 이야기를 듣고 소통이 되는 것은 그나마 아빠 쪽이었는데요.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빠는 많이 나서지 않고 사회에 불만이 많으신 성격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의 꾸준한 사랑과 정성 덕분에 성격도 많이 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인 제가 태어나니 이런 마음 상태로는 살 수 없다며 큰 마음을 먹으셨고 이후로 가능한 일들을 찾아다니며 무척 열심히 일해오셨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결코 편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밥을 배불리 못 먹거나 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릴 적 저의 옷은 늘 남루했고 또래 아이들이 해보는 것은 거의 하지 못했어요. 서영이 너는 옷을 왜 맨날 똑같은 걸 입고 다녀? 옷도 맨날 더럽고 안 빤 것 같지 않았고, 냄새도 나는 것 같아. 내 옷에서? 너 맨날 검은색 바지만 입잖아. 너희 엄마가 옷 안 챙겨줘? 아니, 그런 게 아닌데. 그럼 새 옷 사달라고 해. 어린아이들이 내지른 말들은 가슴에 자주 박히곤 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남았고요. 그래서인지 전 또래 애들보다 조숙했고 저의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일찍이 감지하고 의식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아기 때는 몰랐지만 나름 저도 교육기관을 다니고 하다 보니 말로 소통이 안 되는 엄마와 팔이 없는 아빠의 모습이 뭔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학교에 들어갔을 무렵 크게 상처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매일을 엄마 아빠 모르게 울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났던 담임 선생님은 1학년 때 선생님에 비해 매우 깐깐하고 날카로운 말투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애들도 조금은 무서워하는 분위기였고 저도 그다지 편치 않아서 눈치를 많이 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준비물을 입고 가서 엄마가 그날 학교로 가져다 주러 오셨을 때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우리 반 뒤쪽에 서서 자꾸 두리번거리면서 저를 찾고 있던 엄마를 선생님이 먼저 발견하셨던 모양이에요. 누구 어머님이신가요? 아마도 선생님이 엄마에게 말을 이렇게 걸었는데 엄마는 잘 안 들리니 대답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무렵 상황을 눈치채고 돌아봤던 것 같은데 교실 뒷문 쪽에서 선생님이 우리 엄마를 말을 걸고 있는 게 보였어요. 대답을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잘 안 들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 얼굴을 찡그리는 저희 엄마를 선생님은 무척 답답하게 느꼈나 봅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직후 선생님이 했던 말은 제 마음에 칼날처럼 박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뭘 멀뚱멀뚱 보기만 하시는 거예요? 참나.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네 반아이의 엄마일 텐데. 당시 선생님의 반응이 너무 날카롭고 사나워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반아이들은 일제히 엄마 쪽을 돌아봤고 엄마는 화난 표정의 선생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 당황스러웠는지 더 찡그리고 잘 들으려고 귀를 가까이 했습니다. 어머, 얼굴 좀 저리 치워주세요, 어머니. 선생님이 불쾌하며 바로 뒤로 물러나는 사이 저는 겨우 그쪽으로 가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희 엄마예요. 그러자 선생님은 눈에 불을 켜고 저를 확 노려보시더군요. 이시영, 너희 어머니시니? 어머니 왜 이러시는 거야? 선생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데 당시 9살이었던 제가 뭐라고 답을 했으면 됐던 걸까요? 선생님의 날카로운 눈초리와 매서운 말을 들으면서 머리카락 사이로 땀이 흐르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학기 초였던 시기에 등 뒤로 느껴지는 같은 반 아이들의 시선을 온몸에 다 받으면서 힘겹게 답을 했어요. 저희 엄마 귀가 안 들려요. 청각장애라고 하는 거에 걸렸어요, 선생님. 그런데 급하게 사과를 하셨어야 할 선생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수업해야 되니까 얼른 가시라고 해. 선생님은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올 것 같은 얼굴로 들어가 버렸고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서 연신 머리를 쓰다듬고 준비물을 쥐어주려고 하는데 엄마가 너무나도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만지는 손길도 싫고 이런 엄마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선생님도 싫으면서 무섭고 모든 게 다 끔찍하게 느껴졌던 날이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어쩌면 이때 제대로 알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날은 집에 와서 엄마가 계속 저를 불러대는데도 모든 게 싫었고 생각해보면 사춘기도 아니었던 시기인데 저는 다 짜증스럽게 느껴지고 화가 났어요. 그날 제 자리로 돌아왔을 때 수군대는 아이들 뒤로 한 명이 저에게 말 걸었던 것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윤시영, 니네 엄마 진짜 기머거리야? 신기하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나 처음 봐. 생각해보면 이 친구는 정말 몰라서 물어봤을 수도 있었는데 마음 한가득 화가 나 있었던 저는 그만 쏘아붙이고 말았어요. 처음 보면 어쩌려고?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신기해? 앞으로 나한테 말 걸지 마.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겠지만 2학년 내내 선생님과도 친구와도 마음을 열 수 없었고 학창시절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시영이 쟤네 어머니 귀머거리래. 정말? 응. 근데 그래서 그런지 시영이 쟤는 말 걸면 짜증부터 내. 난 쟤랑 절대 안 놀 거야. 그래, 우리 시영이랑은 놀지 말자. 우리 엄마도 저런 애랑은 놀지 말랬어. 등 뒤에선 늘 이런 소리가 웅얼웅얼 들려왔고 전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너무 어렸던 어린아이 마음에 상처와 화가 너무 많이 쌓여 있었죠.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동안엔 무척 예민했고
저희 엄마는 영문 모를 저의 짜증을 받아주면서 그렇게 시간을 점점 흘려보내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저와 엄마를 대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의 태도라 생각하게 되면서 왠지 모르게 방어적인 성격으로 커가게 된 것 같아요. 아빠는 그 무렵 아주 바쁘게 일하고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하러 돌아다니시느라 저와 마주할 시간도 별로 없으셨기에 이런 저의 마음을 해결해 주시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늘 답답한 상태의 엄마만 붙어 있다시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저도 점점 머리가 커가고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를 가면서 같은 학교에 장애가 있는 친구를 한둘 겪다 보니 저도 모르게 무뎌지게 되더군요. 남들은 사춘기 한번 반란을 일으킨다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의 상태를 감지하는 순간부터 감정의 변화가 엄청나게 왔고 아주 한참이 지나서 그것을 겨우겨우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 무렵 때 아빠는 한쪽 팔로만 계속 근육을 쓰며 일하시다 보니 탈이 나셨는지 등도 굽고 자세도 나빠지시고 여기저기 관절염도 생기시면서 점점 몸이 나빠지셨는데요. 그로 인해서 결국 집에서 쉬게 되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이고, 아파라. 일어났더니 왜 이리 아프지? 아빠가 항상 신음소리를 흘리시며 잠에서 깨셨기에 저나 엄마나 아빠의 수발을 들어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도 도저히 집에 손을 벌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어려워도 너무 어려우니 그저 상황을 결국 납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고등학교에 갔을 때에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제 장점을 격려받기도 하고 어느 정도 진로를 잡아주셔서 무척 힘을 얻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사실은 시영아, 선생님도 아버지가 다리가 아파 평생 휠체어를 타셔야 하는 분이었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선생님은 아버지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드리지 못한 게 정말 후회돼. 그래서 선생님은 시영이 네가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잘 해드리면 좋겠어. 아마 그러면 부모님께서도 정말 좋아하실 거야. 선생님의 말을 듣다 보니 왜였을까요?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선생님의 품에서 엉엉 울면서 자연스레 한 인간으로서 엄마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눈에 들어왔고 그 후론 저도 수어를 조금씩 배우게 되었는데요. 수어를 배우는 건 어렵긴 했지만 엄마와 다른 방법으로 대화가 통하게 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예전보다 엄마와 의사소통도 편해졌고요. 한편으로는 고등학생이란 나이가 되도록 내가 조금 더 엄마에게 노력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고마워, 시영아. 엄마 때문에 수어 배워줘서. 그 후 저는 어렵게 대학에 진학했고 정말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작지 않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고 이때 초반에 1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제 환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저의 어둠을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제가 열심히 쌓아온 스펙과 성과만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이었어요. 엄마에게 매번 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그때 생각을 하면 잠깐 눈물이 날 듯 그리워지네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크게 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후 저에게 찾아왔던 시련은 처음으로 저라는 인간이 생으로 마주하는 한 관문 앞에서 너는 탈락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더군요. 그것도 제가 장애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장애라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무려 회사조차도 그런 것으로 저에게 거리를 두지 않았는데 당시 제가 잠깐 만났던 남자와 그의 집안에서 이 부분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되실 뻔한 분이 제게 그러더군요. 아가씨, 내가 귀머거리 있는 집안에 아들 장가 보내려고
이날 이때껏 열심히 키웠는지 알아요? 아가씨도 부모가 되면 다 이해하게 될 거야. 근데 난 말귀도 못 알아먹은 사람을 내 아들 장모로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 미안하지만 돌아가줘요. 이 결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되니까. 이때 제가 받았던 상처는 저 혼자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한동안 알아누워서 제 얼굴도 못 볼 정도로 컸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는데 그 상황이 견딜 수 없어서 엄마에게 딱히 위로의 말도 못 건네고 저 역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어요. 결국 제가 참다 그 시어머니 될 뻔한 사람을 찾아가 한마디 해버렸어요. 저기요, 저도 한마디만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 청각장애인이시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삶을 살아오시고 절 아주 잘 키워내신 분이에요. 제 어머니에게 장애가 있다고 해서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절대 납득할 수가 없겠네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장애인을 대하는 편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될 뻔한 여자에게 바로 찬물을 끼얹어 버렸거든요. 너 이 못된 기집애가 미쳤어? 어디 모자란 집안에서 온 기집애가? 살펴가세요. 그 말 한마디 하고 뒤돌아서는데 마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전 집으로 와 엄마를 달래주었어요. 엄마, 힘들어하지도 말고 우울해하지도 마. 난 엄마가 세상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엄마 때문에 나 세상에 나왔고 엄마가 나 너무 이쁘게 키워줘서 지금 잘 살고 있어.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나 때문에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엄마는 제 말에 어찌나 눈물을 쏟으시던지 그날 저희 모녀는 서로를 껴안고 눈물이 마를 새라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회사에서 당시 친하게 지냈던 회사 선배가 있었어요. 당시 하는 일이 겹치는 게 많아 회사 선배였던 그와 함께 일하고 같이 다니는 일들이 많아졌는데요. 힘든 일을 겪은 직후라 누군가에게 호감을 쉽사리 느끼기는 힘든 시기이긴 했지만 그 선배는 누가 봐도 참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 호감이 생겨나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 선배가 저에게 고백을 해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한꺼번에 좋은 일들이 생겨도 되는지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는데요. 시영아, 너랑 같이 있으면 정말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나랑 제대로 만나보지 않을래? 연애라는 것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에게 받은 고백은 정말 너무 가슴이 두근거려 터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고 어느새 회사에서 공인하는 커플이 되었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3살 위였던 선배의 집안에선 결혼 이야기가 솔솔차게 나오고 있었어요. 특히 선배의 어머니는 제가 선배와 교제한다는 걸 알게 된 후 저에게 종종 연락을 해오는 일이 있었어요. 전번에 한번 선배 집 앞에서 선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친구인 줄 알고 있다며 번호를 물어오셨거든요. 갑작스러웠지만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못해 알려드린 건데 연락까지 해오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결혼도 안 한 사이에 연락이라니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웠죠. 시영양, 오늘 날씨가 참 좋으네요. 우리 태영이 통에 상품권 들려보냈으니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시영양, 우리 태영이랑 영화라도 봐요. 내가 공짜 영화표가 생겨서 시영양한테 보내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문자는 대부분 무언가를 주거나 하는 문자들이었는데요. 당연히 그런 호의들이 싫진 않았지만 아직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아니라 이런 걸 받아도 될지 조금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절 예뻐해 주시고 계속 좋은 말을 보내주시니 마음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결혼에 대해 은근히 언지를 주었기에 저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는데요. 하지만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타인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봐오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과연 남자친구도 그런 상황을 납득해 줄 것인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 역시 그가 너무 좋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사실 나 오빠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우리 아빠는 사고로 한쪽 팔이 없으시고 엄마는 청각장애 중증 판정을 받으신 분이야. 오빠는 나랑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혹여나 오빠 집안에서 반대할 수도 있는 일이고 해서 쉽게 말할 수가 없었어. 이제야 말하게 돼서 미안해. 무척 고민하고 몇 번이나 생각을 정리하며 어렵게 말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표정이 무척이나 슬퍼 보였어요. 남자친구는 잠시 생각이 잠긴 듯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 침묵이 두려웠죠. 그러다 남자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서영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널 키워주신 네 부모님이시잖아. 나는 괜찮아. 네가 얼마나 그간 힘들었을지 상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어려웠겠지만 말해줘서 고맙고 또 고마워. 이렇게 말하며 저를 안쓰럽게 여기는 남자친구의 표정을 보니 정말 너무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쩜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 걸까 싶어서 조심스럽고도 설레고 두려운 마음으로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런 처절한 좌절감을 맛보게 되다니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예쁘게 펴있던 벚꽃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지던지요. 저를 보자마자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눈도 안 마주치시고 말을 이으시더군요. 결혼은 좀 더 생각해보는 게 어때요? 그 말에 당황한 남자친구는 본인의 어머니를 획 돌아보았어요. 저도 놀라 대답했고요. 네?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를 사이는 아니지. 안 그래요? 우리 오늘 처음 봤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생각할 정도면 어느 정도는 다 오픈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장애인이시라면서요? 네. 얼마나 차갑게 말을 이으시던지 저는 그만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아래로 떨구고 말았어요. 하나하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질문이 날아들어왔어요. 미안하지만 이런 건 차라리 직접 대놓고 말하는 게 낫거든. 난 솔직히 지금까지 아가씨한테 잘해준 거 좀 억울할 지경이에요.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왜 그걸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내가 주는 걸 받기만 했었던 거예요? 참나 기가 막혔어 원. 도둑놈 심보도 아니고 대체 뭐죠? 말 더 길게 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난 우리 아들한테도 든든한 장모님과 장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말 대충 알아들었죠? 원래 제 성격대로라면 저 역시 반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제 감정이 정확히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분한 건지 비참한 건지 무서운 건지 빨리 여기서 도망가고 싶은 건지를 말이에요. 저는 사들고 갔던 선물 세트를 그 자리에 놓고 그만 허겁지겁 빠른 걸음으로 나와버렸어요. 그 뒤를 남자친구가 쫓아나왔어요. 시영아, 미안. 우리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닌데 미안해. 그런 분이 아니라고? 나한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이 아니야? 오빠, 미안한데 나 이 결혼 못할 것 같다. 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미안해. 이제 끝내자, 우리. 남자친구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귓속에 벌이 들어간 것처럼 온 머리가 왱왱 울렸고 저는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대답도 못하고 그대로 울음을 삼키며 쭉 도망치듯 나왔고 시간도 늦었기에 결국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울음으로 범벅이 되고 눈두덩이 벌게진 저를 보며 엄마가 너무 놀라서 먼저 한참 껴안고 몇 번이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저를 위로할 때 엄마만의 방법이었는데 그날따라 그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다음 날이 되어서야 엄마는 저에게 곤란한 얼굴로 상황을 물었어요. 엄마한테 말해봐. 응? 시영아. 엄마, 그게... 다시 생각해도 저는 그때의 순간이 너무 후회되어 가슴을 치게 되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힘이 든 나머지 엄마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게 되어버렸죠. 당시 수어로 표현하기도 괴로워서 장문의 문자를 적어 보여줬는데 읽어 내려가는 엄마의 얼굴에서 조금씩 어두워지고 일그러졌거든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버려서 내 마음에 있는 짐을 모두 엄마한테 덜어버리자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언제나처럼 엄마는 나를 알아주겠지. 엄마가 다 괜찮겠다고 하고 아무렇지 않겠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한풀이 하듯 쓴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던 엄마의 얼굴이 끝으로 갈수록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색으로 뒤덮이는 것을 보았어요. 눈을 완전히 꽉 내려감고 울음을 참는 엄마를 보니 그제서야 내가 실수를 한 게 아닐까, 엄마에게 다 말하지 말았어야 했나 싶더군요. 엄마는 바로 화장실로 들어갔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끄끄거리며 울음을 참는 소리만 밖으로 조금씩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참혹스러운 날을 보냈고 남자친구에게 이어서 문자 한 통이 왔지만 이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끝났단 것을요. 시영아, 많이 속상했지? 미안해. 근데 엄마가 너무 반대하셔서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자. 남자친구는 결국 부모님의 의견을 따를 것 같더군요. 절 믿고 따라주던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 말에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기다리면서 더 상처를 받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려던 차에 그 어머니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기요, 잠깐 나올 수 있죠? 내가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서 말이에요.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다 그래도 만나서 얼굴을 보고 말을 해야겠다 싶어 일단 그 자리로 갔습니다. 어렵게 뗀 발걸음이니만큼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했어요. 내가 아가씨를 이렇게 부른 건 말이에요. 우리 태영이가 아가씨랑 결혼 못 시켜준다고 하니까 지금 시금을 전폐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회사도 안 나가고 있는 거 알죠? 애가 병이라도 걸릴 듯 계속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내가 그걸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오늘 아가씨를 보자고 한 건 아가씨가 차라리 매몰찬 말로 정리를 해줬음 해요. 우리 태영이 나한테 너무 귀한 자식이에요. 아가씨가 아니란 건 아니지만 솔직히 장애인 딸이랑 일반 가정의 아들이랑 비교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 장애인이라면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참 중요한데 대충 들어도 그림이 그려지네요. 어찌됐든 간에 아가씨도 이 일에 책임이 있으니 우리 아들한테 단호하게 못된 말을 해도 좋으니 그만 헤어지자고 말해줘요. 그 정도는 어렵지 않죠? 듣자마자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픽 나오더군요.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뭐라고요? 제가 왜 다 끝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야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벌리신 일이잖아요. 그럼 어머니께서 수습하셔야죠. 어머님이 일은 벌리셨고 왜 제가 수습해야 하나요? 아드님이 지금 힘든 건 저 때문이 아니고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러니 알아서 해결하세요. 다신 이런 일로 저 부르지 마시고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살아온 환경이요? 죄송하지만 장애인이란 이유로 막말을 일삼으시는 어머니가 살아온 가정 환경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 같네요. 적어도 전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비하하면 안 된다는 건 배웠거든요. 그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솔직히 남자친구가 식음을 전폐하고 우울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날 버린 줄로만 알았는데 혼자 말 못할 고통을 삼켜왔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 전화를 할까 말까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그런데 제가 설령 사랑을 선택해 어찌어찌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집과의 인연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 노릇 할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굳게 먹고 이직까지 하며 그 사람을 잊어보려 했죠. 일이 있고 저도 힘들었지만 엄마는 저보다 더 괴로워하셨고 며칠을 알아 누워 계셨어요. 잠깐 기운이 있으시면 엄마는 제게 사과를 하시곤 했어요. 시영아, 미안하다. 너한테 더 좋은 부모가 있어야 하는데. 엄마, 왜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말했잖아. 엄마 딸로 태어난 게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엄마, 나도 다 잊었으니까 우리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응? 솔직히 한 번 이런 일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겪고 나니 저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게 두렵더군요. 앞서 만났던 남자친구와 같은 일이 없으리란 법도 없고 설사 무난하게 풀린다고 해도 상처가 너무 깊은 채로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저도 저지만 엄마를 너무 아프게 한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저는 그때 일을 계기로 평생 결혼하지 않고 엄마 아빠를 모시면서 살아가리라 다짐하게 되었어요. 차라리 이쪽을 택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더군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더 이상 이제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는 꺼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전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자기가 허락을 다 받아놓았고 이제 결혼할 수 있게 됐으니 다시 만나주면 안 되겠냐는 연락이었어요. 왜 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건지.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착잡한 심정이 되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절 찾아온 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얘기를 오래 나눈 끝에 저희는 서로 헤어지는 게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전 남자친구가 헤어지기 전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는데요. 시영아, 너희 부모님 말이야.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다른 건 몰라도 난 그게 항상 부러웠어. 너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팠지만 네가 그 시절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이렇게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너희 부모님이 내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 덕분인 것 같아. 시영아,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지만 부모님 모시고 잘 살아. 전 남자친구의 그 말은 한동안 제 가슴을 막막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찌됐던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고 그 상실감을 추스르느라 힘들었는데 이 만남으로 저는 조금 안정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다른 직장에서 무던히 수입을 올리다 보니 겨우 부모님께 조금씩 보탬이 되는 수준이 되었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있어 좋았어요. 지영아, 뭘 또 한 바구니를 사와. 홍시 요즘 비쌀 텐데. 비싸긴 딸이 돈 버는데 이깟 홍시 사는 게 뭐 어렵다고. 얼른 먹자. 그렇게 가족끼리 오순도순 살다 보니 엄마와 깊이 있게 보내지 못한 시간들을 메꿔보고 싶어서 문화센터도 등록하고 이것저것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마저도 제가 새로 다니던 직장에서 빠르게 적응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 듬성듬성 놓치게 되어 많이 아쉬웠어요. 설상가상 제가 들어가자마자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야근이 이어지던 나날이었습니다.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상황이 허락되지 않았죠. 엄마, 나 오늘 엄마랑 카페 가서 디저트도 먹고 하고 싶었는데 미안해. 섭섭하지? 대신 내가 가는 길에 딸기 사갈게. 엄마는 괜찮아.
무거우니까 그냥 와. 엄마는 제가 저런 문자를 보내면 늘 괜찮다고 해주셨어요. 오히려 제가 집에 가면 일하느라 힘들지 않았냐면서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푸짐하게 끓여놓고 잠도 주무시지 않고 절 기다리곤 하셨죠. 하루의 끝에 엄마와 같이 먹는 김치찌개는 참 맛있었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무척 행복했어요. 그러던 중 직장에서 큰일이 마무리되고 저도 큰맘 먹고 이제 겨우 즐겨보려던 차에 야속하게도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귀로 듣고 믿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아무것도 못 들은 걸로 하고 싶었어요. 한창 엄마가 몸이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다는 내색을 몇 번 하셔서 아예 큰 병원으로 모셔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척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평생을 그렇게 우리 가족 뒷바라지를 하고 늘 사랑을 주는 역할만 했던 우리 엄마가 뇌종양에 걸렸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말기라는 것을요. 말도 안 돼요. 선생님, 아니죠. 아니라고 해주세요. 저희 엄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아직. 전 그만 진찰실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고 의사 선생님은 착잡한 표정으로 차분하게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왜 안 좋은 일들은 이렇게 간격을 짧게 두고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저한테 이런 일까지 일어나야 했던 것일까요? 왜 대체 저일까요? 정말 울고 또 울어 매일 눈이 퉁퉁 불어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직장 사람들도 제 사정을 듣고 일을 줄여주시기도 하고 많은 배려를 해주셨지만 사실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지만 워낙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몸이 점점 기력이 빠지고 힘들어서 그런지 슬프게도 어느새 찬찬히 수긍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아빠에겐 어떻게 말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었어요. 그나마 아빠의 몸 상태가 최근에 좀 좋아지고 계시는데 행여나 듣고 충격을 받으실까봐 도무지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고민하던 찰나 아빠를 데리고 집 근처의 작은 카페에 가 얘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아빠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눈물을 참지 못하셨어요. 이 안쓰러운 사람이 왜 그런 병에 걸려서 평생을 안쓰럽게 살더니. 아빠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도 슬프게 흐느끼셨고 저 역시 앞에서 아빠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서글프게 울고 말았어요. 저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하루하루 쇠약해지는 엄마를 간호하면서 얼마간 엄마와 뭔가를 해보겠다고 뒤늦게 마음을 먹은 게 늦어도 너무 늦었음을 체감하게 되었어요. 병실 앞에서 그저 끄끄 저 역시 눈물을 억누르며 엉엉 울며 엄마가 없는 인생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가 안 들려서 딸인 나에게 말을 가르칠 때에도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늦게 말을 떼기도 했지만 자라는 동안 엄마는 어떻게든 나와 소통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사춘기도 그 이후도 어떤 시간도 늘 당연한 듯 내 옆에 있어 주셨던 엄마였어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내 옆에 없어진다니 왜 저의 부모님은 늘 어딘가 불편하셨던 건지 이제 제가 잘 좀 모시면서 같이 살아보려고 하는데 존재감이 흐려지시는 건지 하늘을 참 많이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절 불렀어요. 시영아, 엄마가 줄 게 있어. 뭔데? 아직도 저는 이 상황이 실감나지 않아 마음 언저리가 아픈데요. 이렇게 가슴이 저려오는 이유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긴 편지 때문일 거예요. 항암 투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엄마가 그래도 몸을 스스로 잘 움직일 수 있던 때에 힘껏 써내려간 편지였는데요.
그다지 대단하고 멋진 말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너무 눈물이 나와서 뼈가 놓듯 온몸이 잠기듯 울게 되었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지만 안 울고는 배길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으로 세세하게 듣게 되는 엄마의 마음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영아, 우리 시영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 손가락 발가락을 10개씩 주세요 하고 말이야. 이건 아빠의 바람이었고 엄마의 바람은 또 있었어. 우리 아기는 어떤 소리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어떤 소리라도 귀하게 담아서 마음이 강한 아이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말이야. 엄마와 아빠의 기도대로 꼭 맞는 아이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구나. 엄마 기도 잘 들려서 시영이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너무 큰 욕심이겠지? 엄마는 시영이가 엄마 딸이어서 너무 고맙고 행복했어. 시영이는 어땠을까? 해주고 싶은 게 많았지만 그러질 못했구나. 이런 엄마에게 오게 해서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다. 시영이의 앞으로의 인생도 계속 곁에서 보고 싶은데 엄마가 몸이 아파서 미안해. 아직도 글씨가 서툴러서 학생들 같지만 그렇게 꾹꾹 눌러 쓴 엄마의 편지는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지그시 눌렀어요. 화장실에서 읽으면서 너무 괴로워 엉엉 울다가 편지 속 내용처럼 제가 잘 버텨야겠다는 생각이 크게 오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 두 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엄마는 늘 저와 아빠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었고 다 알아듣지도 못할 때가 있으면서도 늘상 웃는 얼굴로 우릴 바라보시곤 했어요. 아빠 역시 불편하신 몸이었지만 저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 그 누구보다 힘들게 일하셨고 그러면서도 힘든 내색 없이 우리 딸 엄마랑 잘 지내고 있었어? 하고 말하시던 분이었어요. 자식인 저는 장애인인 두 분을 원망하고 가슴을 아프기도 했지만 엄마와 아빠는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나를 품고 기도도 했었구나. 그대로 꼭 나왔다며 행복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두 분의 사랑이 너무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받았던 사랑은 여느 부모들의 사랑과 다를 게 없었고 비교하는 것조차 무의미했어요. 혹여나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엔 부모를 가지고도 사랑받지 못해 아파하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결핍을 가진 채 살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이니까요. 엄마 없이 살아가게 될 딸이 걱정되었는지 엄마는 투병 중에도 누워서 저와 눈을 맞추려고 애쓰세요. 전에는 아주 힘겹게 입을 떼서 새삼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몇 번 보이시더군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길래 가까이서 얼굴을 마주하고 들여다봤더니 그 입모양을 보고 저는 온 얼굴을 가리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엄마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왜 이렇게 엄마와의 날들은 매일매일 아프게 느껴지는 걸까요? 엄마가 입으로 힘겹게 내뱉은 말은 바로 사랑해, 시영아 였어요. 매번 어눌고 둔탁하게 들려왔던 엄마 특유의 말투인데 평소 잘 하지 않는 말을 억지로 입술에 익혀서 뱉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 너무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력을 다해 눈을 맞추고 입으로 표현을 해보려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엄마를 마주할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평생을 아빠와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던 우리 엄마. 그렇게 병상에 누워 힘들게 투병을 이어가면서도 자기 없이 살아갈 우리가 걱정되는지 쉽게 삶을 못 놓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엄마에 대한 사랑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금 되새기는 자체가 괴롭지만
하루하루 엄마와 함께하는 날들이 너무 애달프게 느껴지는 오늘이에요. 부디 저희 엄마께서 평안히 떠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허락된다면 저희 엄마와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늘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엄마라는 존재가 있으실 거예요. 부디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 건강하게 있으실 때 사랑한다는 말 마음으로 몸으로 표현해 주시길 바랄게요. 또 부모님들 건강 잘 챙겨드리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엔 평안만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